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상린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이제 소유자들을 땅이든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내가 상대방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 소유의 토지나 건물로 해서 불편을 끼치는 등 여러 가지의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양해를 구해서 원만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나는 필요로 하는데 상대방이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경우에 그럼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을 부여하는 게 상린관계입니다. 결론 얘기되면 각자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내 거와 이웃집 사람들의 소유자와의 이용 관계를 상호 조절하는 게 상린관계입니다. 그런데 상린관계의 내용들은 지금의 트렌드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많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습니까?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규정에 따를 때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은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갑자기 나무 뿌리가 나오고요. 나무 가지가 나오고 처마끝이 나오고 담이 나옵니다. 자, 이때 제정한 것은 꽤 오래전의 얘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 맞게 개정이 되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활용되는 규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시험일 뿐이기 때문에 조문 중심으로 해서 자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린관계에 있어서는 시험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시험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사용 청구권, 말 그대로 이웃집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토지 소유자는, 자 여러분, 여기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또는 지상권자는 함께 토지 소유자로 써있지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는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상권자도 1항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기출 26회에 출제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인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땅을 파다 보면 흙을 어딘가 둬야 하잖아요. 잠시 이웃집의 옆에 토지에다가 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웃집에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자, 지상권 같은 경우는 준용이 된다.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담 또는 건물 축조가 수선하는 건데 용인 물권 중에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개념은 토지를 건물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상권은 건물, 수목, 기타 공작시설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니까 당연히 축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공작물, 담, 그 다음에 수선, 축조를 했으면 수선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상권자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준용 규정을 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26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 볼까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경계나 근방에서 건물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 청구할 수 있다. 앞에만 바꾼 겁니다. 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맥을 짚으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매연 등에 의한 인지단, 이웃 토지에 대한 방해 금지.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요리를 하다가 뭘 하다 보면 매연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이웃집과 같이 살면 어느 정도는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사회 통념에 맞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웃집에서 어떠한 피해도 받을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층간소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소음은 서로 양해할 수 있지만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이 내용 체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냥 서로 감내하면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당연히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 상대방은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지문 자체가 직접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럼 적당한 조치란 게 뭘까? 어떤 수준을 가지고 수인할 수 있고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까? 요 표현도 있습니다. 사회통령상 수임 한도. 이거를 소음회 같은 경우는 소음회 민원 제기하기면 어느 정도 데시벨 이상이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느 정도 데시벨 기준을 이해할 때는 그냥 감내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통령상 수인 한도라는 겁니다. 이 사회통령 수인 한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통령상 수인 한도면 그 이내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고 그 이상일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이 정도 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출 33에서 나온 겁니다. 자, 토지 소변의 소음이 사회통령상 수익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면 감내하라는 뜻입니다. 그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해 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넘어서야만이 소음 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그런 취지입니다. 요 내용은 이게 수인 한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환경과 관련돼서는 이 수인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일조구 침해, 소음 피해, 건설 옆에서 건설 있을 때 그 소음, 분진 다 이 수인 한도 이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218조 수도들 시설권.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주거 등의 목적으로 건물을 세우게 되면 필요한 게 있죠. 기본적으로 수도관, 소수관은 배수관입니다. 지금 어려운데 배수관, 가스관, 전선 다 매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통과를 해야죠. 지하 땅 밑으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시설할 수 없거나 또는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그런 경우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 문장 자체는 그렇지,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데 보통 이런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관할군청의 허가군청에서 가서 토지 사용자 승낙을 받아오세요.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승낙을 안 한 경우에 이 218조를 기초로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건 시험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언급하겠습니다. 언급한 이유는 뭔가 그래서 출제가 포인트가 있구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토지를 통과해 이를 시설할 수 있다. 시설할 수 있고 그러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시설하고, 당연한 말이죠. 가장 손해를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밑에 까는 거니까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 선택, 맞는 말이고,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도 보상한다. 손해가 있으면 보상한다. 자, 좋은데 어디가 포인트냐면 이겁니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시설할 수 있다 했죠. 시설할 수 있다에 타인 토지자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요하나요?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승낙 필요 없습니다. 그걸 출제의 포인트가 합니다. 타인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타인의 토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시설권은, 이 수도 등 시설권은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수도 등 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 사안은 관할군청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권자가 나 이 시설권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되게 활용도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수도 등 시설권은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거지 더 나아가서 타인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십시오. 2015 2015-247325. 자, 중요합니다. 주의토지 동의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언론에 나오죠. 갑자기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밀집한 거에 갑자기 길 가운데 차량이나 방해물 놓고서 출입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사안. 그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게 주유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자, 통로가 없는데 단순히 통로가 없는 거라 없는 게 아니라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통로가 없는 경우라가 아니라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통로는 있지만 그 토지 용도에 적합치 않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단순 명료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로예요. 자, 소유자가 달라요. A, B. 맹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B는 주변이 다 산이 있기 때문에 B는 이 도로에 이게 도로가 공로예요. 가려면 A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A 앞에는 당연히 출입문이 있겠죠. B 입장에서는 A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에 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A 옆으로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A 토지에 그러한 것이 없으면 도로도 개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A 토지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 시설이 있으면 자가를 깔아놓는 거겠죠. B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고 만약에 A 토지에 그러한 시설이 없으면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법점은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나오죠, 통로.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거는 이미 통행로가 있는 경우고요. 없을 때는 개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정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냥 읽어주십시오. 다음 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이 항이 빠졌네요. 자, 제가 강조한 건 뭐냐면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통과하는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상인 거죠.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험이 그렇게 출제는 안 됐는데 무상 통행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통행권자는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21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우입니다. 제 220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비교를 위해서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부 양도한 경우에는 준용한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보상의 의무가 없다. 그런데 219조 2항의 경우는 보상 의무가 있다. 이게 나중에 그래서 220조가 성립된 경우에 219조가 성립되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 경우에는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 교과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자에는 무상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좀 보이게. 자, 이렇게 하는 게 방향이네요. 아까와 같은 상황입니다. 둘의 산이 있고요. 원래 A의 단독 소유였습니다. 바로 공로의 도로에 통행할 수 있죠. 근데 A가 분필을 했어요. 토지를 한 필지를 분할한 겁니다. 그래서 A, B가 됐어요.
그럼 B 입장에 대해서는 공로에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다고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투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 B의 토지를 A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즉 분할이 있으면 B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A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아까 이 경우입니다. A 단독 소유였는데 A, B. 그럼 B는 A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는 뭐다?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라면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할 때 주의 통행권 이런 1항의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상이 있을지 그리고 향후에 B가 제3자한테 매각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을 때는 1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이미 예상이 돼서 담아놓습니다. 계약서에. 쟁점은 뭐냐면 사실은 B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B가 이거를 시 제3자에 매각했을 때 A에 대해서 계속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A가 D나 E는 제3자에 매각을 했을 때 그 경우는 어떻게 할지가 사실은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계약서에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이 계약서가 없을 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이게 부합됩니다. B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A는 당연히 그거를 이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상식에 부합되기 때문에 보상 의무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분할인데 일부 양도에 저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이런 경우입니다. 두 필지예요. 아까는 단독 소유였는데 나눈 거였죠. 요거는 두 필지가 있는 겁니다. A. 이렇게 A 필지가 나눠졌고 A 원래 이렇게 둘둘이 있었는데 요게 A, B로 맡기는 겁니다. 똑같죠, 결과는. 요거는 A 단독 소유였다가 필지를 나눠서 A, B로 나눠지는 거고 요 경우는 A 두 필지를 각각 AA가 소유하고 있다가 A, B로 바뀌는 경우. 근데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준용을 하는 겁니다. 준용하기 때문에 포인트는 겁니다. 일부 양도의 경우에도 보상 의무는 없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통행권 존속한다. 이전에는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럼 과거에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통행권이 있었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그 경우에도 계속 과거에 발생한 통행권이 존속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돼요. 이제는 이제 공로에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이렉트 뭐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통행권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과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할 필요성 없정에는 통행권을 존속한다? 틀리다. 통행권 존속하지 않는다. 자, 판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법적 요건, 법에서 정하신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고 그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이 표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되게 민감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내 땅을 누군가가 통행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산권의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재산권 제약을 갈 수 있으면 줄여줘야 하는 거죠. 자, 28회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개설할 수 있죠. 일정한 경우에는. 그런데 그 개설이나 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 당연히 통행권자가 부담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 통로를 개설하면서 이익을 본 사람이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케이스였죠. 아까 우리가 어떤 케이스였죠? A가 B가인데 이 통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용을 이득을 보는 B가 해야 하는 거지 이 A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통로를 만들어서 이게 보수가 필요한 것도 이 통행권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그 타당한 얘기입니다. 기출 27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27에 출자되고 28에 또다시 출제가 됐네요. 다만 여기는 유지 비용도 포함이 된 겁니다. 자,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식적으로 상식에 부합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자, 이 경우입니다. 이게 통행로를 쓰고 있어요. 근데 A가 자기의 땅에다가 담을 설치했어요. 그렇게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행지 소유자인 A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이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했어요. 여기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담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히 이 담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가 해야겠죠. 그 이유는 담장은 통행 방해물이므로 담장 소유자가 철거한다. 참고로 통로 개설 비용은 아까 통로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했죠?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방해물은 담장 소유자가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담장을 설치한 경우가 누가 설치했죠? 소유자가. 그 원인 제공이 누굽니까? 소유자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자, 약간 말의 개념의 문제, 논리 문제인데 그렇게 이렇게 좀 통행 방해물을 누가 만들었죠? 소유자가 만들었으니까 원인 제공한 사람이 철거할 의무가 있다. 원인 제공자가 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7회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그리고 계속 통행지 소유자를 폈습니다. 통행지 소유자 그리고 주의 토지 통행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누군지를 통행권자가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A, B가 있으면 B가 주의 토지 통행권자죠. A가 통행하는 땅의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는 A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로에 접해 있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거 누가 설치했죠? 통행지 소유자가.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물을 부담한다. 27, 28에 계속 연달아 출제가 됐습니다. 소유자가 철거물을 부담한다.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토지 통행권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한 거다. 따라서 원인 제공은 네가 제거를 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27에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예, 제가 219조 1항 할 때 강조했었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이 개념 안에는 통로는 있지만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아닌 경우도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 포함된다는 얘기를 이미 이때 한 겁니다. 그래서 출제 문제가 이를 전제로 얘기를 한 겁니다. 볼게요. 한참 왔네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공로사의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 개념에 있으면 기존의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아요.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개념상 상당히 난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주십시오. 강조드렸습니다. 바로 법조문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한다. 아닙니다. 통행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토지 이용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정하면 좋하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통행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겠다는 취지인 거고요. 장차 건립될 이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차 어떻게 만들어질 수도 없는 아파트를 예상해서 통행지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27회 주의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즉
주의토지 통행권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소멸된다. 그 문구 그 기출지문 기억나십니까? 한번 볼까요?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고 그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된다. 이 말은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 자체가 부동산 등기법상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일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자, 이 경우는 명확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경우이죠. 분할과 일부 양도. 분할로 인하여. 그 다음에 일부 양도의 경우는. 근데 분할은 단독 소유였죠. 그런데 이 분할을 공유 분할에 또 해당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공유로 분할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A, B가 제가 좀 전에 설명은 A가 단독 소유하는 거죠. 지금은 A, B가 공동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에 따라 협의에 따르든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A, B로 나눠준 겁니다. 당연히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이 되는데 핵심은 보상의 의무가 있냐 없냐가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경우더라도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기출로 와서 공유하는 토지가 A, B로 같이 있다가 A, B로 나눈 겁니다. 갑의 토지가 갑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겠네요. 을과 갑. 죄송합니다. 다시 갑을 공유하다가 어떻게 해요? 갑 이렇게 되네요. 갑은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중요한 핵심 뭐냐?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포인트는 첨합을 해된 시설 의무 기출 25에 냈고 그 이후로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한다. 옛날에는 단독주택 하게 되면 이렇게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배수구 같은 거 나옵니다.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수급여 말 그대로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는 이웃 토지자에게 보상하고 남은 이웃 토지가 사용하고 남은 물이 있으면 그 남은 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기출이 됐는데 꽤 오래전입니다. 이거는 농사 질 때 좀 유용한 내용입니다. 농사 지을 때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잘 이용되지 않고요. 경계표 담의 설치권. 인접할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의 비용으로 통상에 특별한 게 아니라 통상은 보통의 한 중간 정도 생각내십니다. 품질이 경계표나 담을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포인트는 공동 비용으로 이렇게 있는데 집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분필이 됐는데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담장이 없어요. 그러면 공동의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계표나 담도 재료나 가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일반적인 것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품질이 상중하면 한 중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입니다. 공동비용이니까 절반씩 부담합니다. 담 경계표는 절반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왜냐하면 담이나 경계표를 설치하려면 분명히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아닙니다.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통상의 경계표 다음에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하지만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해요? 면적에 비례해서. 아시겠죠? 다른 관습인 관습에 의한다. 넘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그게 다음에 특수시설권 아까 통상이었죠. 인지소재는 자기의 비용으로 다음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곳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품질이 상중하가 있는데 이웃집 사람이 나는 우리 집이 저택이니까 중간짜리 품질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걸 하고 싶다. 근데 할 수는 있는데 누구 비용으로? 그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 비용으로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품질이 중이 기본인데 상으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높이도 통상적으로 한 2m면 되는데 나는 저택이 크니까 한 3m 하고 싶다. 그러면 통상보다 더 높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담이나 담 시설 같은 경우 경계표는 공동 비용이지만 특수한 경우 통상보다 더 품질도 좋고 높이도 높게 하고 싶으면 그 사람 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필요하겠죠, 이런 내용도요. 자, 기출문제.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한 경우 측량 비용을 제한 설치 비용은 측량 비용은 아까 기준이 다르죠. 설치 비용하고 설치 비용은 다른 간섭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 비례 부담한다. X죠. 토지 면적 비례해서 하는 경우는 언제죠? 측량 비용이죠. 나머지 경계표 설치 비용은 공동 비용이 돼 반씩 부담한다. 법조문을 바꿔 쓴 겁니다. 26회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통상은 2m인데 내 집이 너무 크니까 나는 3m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자신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출 25회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있답니다. 협력할 의무가 이 내용 자체가 설치권이죠. 공동 비용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설치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서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지 지금은 좀 의문인데, 왜냐면 대부분 담을 만들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부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추정이죠. 그러면 일방의 소유라면 그 사람이 입증을 해서 깨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계표, 담, 부거 등이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공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조문 내용 한 번 정도 눈여겨봐서 읽어봐 주십시오. 공유를 추정한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유를 추정한다고 했죠. 경계표, 담, 부거. 그러면 공유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를 하게 되면 이 공유자들이 2명 이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유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중요한 권리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도 적용되면 불합리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경계표나 담이나 부거를 어떻게 분할해서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전 이야기의 규정은 215조, 239조의 공유에 적용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268조. 지금은 좀 전에는 239조였죠. 근데 공유에 보면 공유물의 분할 청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공유자의 권리 행사로서. 그런데 215조, 239조 공유는 적용하지 않는다. 239조 담, 국어, 공유 추정하는데 그 경우에는 공유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15조 뭐냐면 아파트 같은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은 공유로 추정됩니다. 공유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공유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경우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조항과 연결해서 기출됐습니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로 추정되죠.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지문입니다. 기출 25회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공유를 추정한다. 법조문에 나온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분할 청구 못한다는 거. 공유자의 가장 큰 권한입니다. 권리.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수지 목분의 제거권.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는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 제거 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수목 가지하고 수목 뿌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 행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수목 가지는 경계 넘을 때는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물론 수목 가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상대방이 의아한지 할 때는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1, 2, 3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내용 자체가 기출 28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현실에서는 활용되가 얼마큼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출제가 됐으니까 눈여겨봐 주십시오.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수목 가지하고 수목 뿌리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수목 가지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하는 거고 청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다. 수목 뿌리는 그런 절차 청구할 필요 없이 임의로 내가 그 수목 소유자한테 제거를 청구하지 않고 그냥 임의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경계에서 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부터 반미터 이상 이 부분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건물, 축조, 경계, 반미터 이상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다여 건물의 변경 철거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빨리 얘기를 해야겠죠. 반미터 이상 거리 둬야하는데 반미터 이상이 아니야. 그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지. 이때까지 경과하게 되면 경과하기 전 완성되기 전에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완성된 후에는 뭐만 한다? 철거나 변경, 철거를 할 수는 없고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그때는 돈으로 해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죠. 변경을 철거할 때 돈이 들지 않습니까? 변경이나 철거된다 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경계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출문제.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나왔죠.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완성된 후에도 할 수 있다 없다. 건물 철거는 청구할 수 없다. 변경,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단지 뭐만 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만. 법조문을 섞은 겁니다. 법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25회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자,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이죠. 근데 이 경계란 게 뭐냐면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 건물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경계로부터 이 건물 사이의 반미터는 이게 아니라 이 선.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건물이 그냥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어떤 집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한다.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자, 틀린 집은 이렇게 되겠죠. 외벽까지. 건물 외벽까지는 아닙니다. 외벽이라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명시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좀 자, 지하 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즉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 시설 포인트입니다. 우물 파거나 용수, 하수 등 오물 등을 처치할 지하 시설을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몇 터요?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한번 끊어주고요. 저수지, 구고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그대로 통째로 외우셔야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33회 나왔습니다. 우물을 파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유효하다. 이 규정은 무슨 의미입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첫 시간에 배웠죠. 임의 규정.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내용을 정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적용된다. 그게 임의 규정이라는 어떤 개념 규정의 해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임의 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정한 게 있으면 그게 1차적으로 적용되고 그게 없을 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224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는 거죠.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강행 규정은 반드시 이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242조도 임의 규정입니다. 244조 임의 규정이지만 대법원 판례는 242조 규정도 임의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242조 규정 볼까요? 경계에서 분해 건축. 그렇다면 출제 경향에 맞췄을 때 242조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상린관계에서 지금 명시된 게 판례 명시된 게 242조와 244조는 임의 규정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자연윤수의 유수의 승수 의무와 권리. 말이 참 어렵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유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합니다. 이제 약간 경사진대에서 산 뒤편을 뒤에 산이 있어요. 그 산 아래로 집들이 있어요. 그럼 산에서 물이 내려오겠죠. 근데 위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다른 집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근데 아래에서 그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있는 집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기출 25회에 됐습니다. 33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 유세 승수 의무. 자, 그냥 흘러가게 놔둔다.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의무겠죠.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놔둔다. 승수 의무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 유세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그건 아닙니다.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갈 걸 놔둬야지 그게 막힌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한다? 그게 필요한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자연이 흘러가는 걸 막지만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길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이 생긴 물길을 막지 말고 그게 보수가 필요하면 누가 한다? 그게 필요한 사람이 한다. 자, 그래서 판례는 소극적으로 물을 막지 못한다. 자연적으로 물길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연 유수입니다. 인공이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상민관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